70년 전 이 땅에서 전쟁보다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순애입니다.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2022년 6월의 서울 하늘은 눈부실 만큼 맑았습니다. 용산 전쟁기념관 앞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고 초여름의 열기가 아스팔트 위에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죠. 한국전쟁 참전용사 70주년 기념행사라는 현수막 아래 전 세계에서 날아온 백발의 노병들이 저마다의 훈장을 가슴에 달고 단상 앞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꼿꼿이 앉아있는 89살의 미국인 노병 토마스 카터였죠. 그의 가슴에 달린 훈장들은 수십 년 전 사선을 넘나들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위생병으로서의 삶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토마스의 떨리는 손이 그날 아침부터 꽉 쥐고 놓지 않던 것은 그 화려한 금속 배지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 너덜너덜해진 누렇게 변색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죠. 사진 속에는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넘긴 젊은 한국 여인이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식순이 진행되면서 차례가 돌아온 토마스가 단상에 오르는 모습은 전 세계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당초 준비된 연설문 원고에는 자유의 소중함과 한미 동맹의 굳건함,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우 같은 격식 차린 문구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토마스가 지난 70년 동안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머릿속에서 지워내지 못했던 이름 정순애였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원고를 들어올리는 대신 잠시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듯한 긴장감이 장내를 순식간에 압도하더니 광장 전체가 숨을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죠. 이윽고 그가 천천히 눈을 뜨며 입을 열었을 때 동시통역 헤드셋을 끼고 있던 통역사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오늘 연설을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70년 전 이 땅에 두고 간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광장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상 앞에 빼곡하게 늘어선 취재진들이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치켜 올렸고 관람석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토마스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 주머니에서 그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 사진에 집중했고 화면을 가득 채운 젊은 순애의 얼굴이 전 세계 실시간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송출되었죠. 그녀의 이름은 정순애입니다. 지금쯤 86살이 되었을 겁니다. 아직 살아계신다면 제발 이 늙은이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그의 갈라진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광장 구석구석까지 번져나갔습니다. 토마스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닦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만큼은 체면도 절제도 필요 없었습니다. 70년을 꾹 눌러온 감정이 이 한 문장에 모두 녹아 있었기 때문이죠. 순애 씨, 나는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 내 편지가 닿지 않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엇갈려 버렸는지 죽기 전에 꼭 당신 목소리로 듣고 싶습니다. 그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가 끝나자 장내 곳곳에서 나지막한 흐느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노병들 중 몇몇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고 행사 진행 요원 중 한 명은 고개를 돌려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중계 모니터를 지켜보던 방송사 PD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 소재가 아니라 한 인간의 일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대서사시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용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70년을 건너온 이 간절한 부름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설을 마친 토마스는 천천히 휠체어에 몸을 기댔습니다. 전쟁기념관 너머 남쪽 하늘을 향해 고정된 그의 시선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70년 전 자신이 몸을 실었던 수송선이 가르며 나아갔던 바다가 바로 그쪽이었죠. 그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긴 싸움을 벌여야 했는지는 옆에 앉아있던 주치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의 장거리 비행을 주치의는 끝까지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딱 한마디로 그 만류를 잘라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가서 확인해야 해. 비극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70년 전 포화 속에서도 기적처럼 피어났던 부산 9호소의 만남에서부터 말이죠. 1952년의 부산은 희망과 절망이 뒤엉킨 혼돈의 도시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밀려든 피난민들이 산비탈마다 판자촌을 이루었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 자체가 지상과제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오하이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자란 19살의 미군 위생병 토마스 카터는 태어나 처음 밟아보는 이국 땅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부상병들과 민간인 환자들을 돌보며 전쟁의 참혹함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군용 천막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을 줄여주는 일뿐이었고 그것만으로는 밀려드는 무력감을 이겨내기 어려웠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비규환의 9호소 안에서 낯선 목소리 하나가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나직하면서도 또렷하고 영어 발음이 유창했습니다. 시선을 돌려보니 영어를 전혀 못하는 환자와 당황한 미군 군의관 사이에 서서 막힘없이 말을 옮겨주고 있는 한국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17살의 정순애였죠.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새벽 이슬처럼 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토마스가 멍하니 서 있자 순애가 먼저 그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환자 왼쪽 다리 골절인데 본인은 그냥 접질린 것 같다고 해요. 엑스레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마스는 반사적으로 환자에게 눈을 돌렸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감각이 마비되다시피 한 자신의 가슴 어딘가가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위생병과 통역자원봉사자라는 입장으로 매일 얼굴을 마주치게 된 두 사람은 서로의 언어를 조금씩 가르쳐주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토마스는 그녀에게 오하이오의 드넓은 옥수수밭과 낡은 트랙터 위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순애는 전쟁 전 서울의 북적이는 시장 골목과 한강에서 보냈던 여름날의 기억을 수줍게 꺼내놓았습니다. 어느 저녁 9호소 일이 끝난 뒤 부산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비탈길을 나란히 걷다가 토마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순애는 잠시 먼 바다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돌아갈 서울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이 자리가 나쁘지 않아요. 토마스는 그 말의 무게를 그대로 가슴에 받았습니다. 전쟁이 앗아간 것이 집과 가족만이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마저 빼앗아갔다는 것을 그 짧은 대답 한마디에서 느꼈기 때문이죠. 포화와 죽음이 일상이었던 그들에게 그 비탈길에서의 시간들은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그 숨구멍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휴전 협정이 체결되면서
토마스에게 귀국 명령서가 전달되었고 두 사람은 예고도 없이 이별 앞에 내던져졌습니다. 명령서를 받아든 날 밤 토마스는 순애를 찾아가 손을 꼭 쥔 채 말했습니다. 6개월 안에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겠어요? 순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음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토마스는 그 눈빛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오겠다고 말이죠. 그것이 70년에 걸친 엇갈림의 시작이었음을 그 당시에 두 사람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여름 기념관 단상에서 내려온 토마스의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온 그 눈물은 후회였을까요?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해명 한 번 못한 채 쌓여온 억울함이었을까요? 그 어느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엉켜든 것이 바로 그 노병의 눈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눈물이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가는 순간 70년간 잠들어 있던 하나의 진실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52년 여름의 부산은 전쟁이 만들어낸 가장 기묘한 도시였습니다. 낮에는 포성이 멀리서 들려오고 밤에는 피난민들의 울음소리가 판자촌 골목을 타고 흘렀죠. 죽음과 생존이 하루 단위로 교차하는 그 도시에서 22살의 위생병 토마스 카터는 매일 아침 군용 천막 구호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붕대를 감는 것으로 시작해서 시체를 수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사이사이에 오하이오의 집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실감하는 시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정순애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17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눈빛을 가진 소녀로 구호소 안에서 단순히 말을 옮기는 것을 넘어 겁에 질린 환자들을 다독이고 미군 의료진과 민간인 사이의 불신을 조금씩 허물어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 번은 총상을 입은 노인이 극도의 공포로 치료를 거부하며 고함을 지르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군의관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순애가 노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네자 잠시 후 노인이 천천히 손을 내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말이었는지 토마스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장면에서 그는 용기라는 것이 반드시 총을 드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조금은 의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구호소 밖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모두가 천막으로 돌아간 뒤 토마스는 바닷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부두 끝에 혼자 앉아 무릎에 턱을 올린 채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순애를 발견했는데 그 뒷모습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그가 서툰 한국어로 물었을 때 순애는 고개를 돌려 잠깐 그를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전쟁 전에는 이 바다가 무섭지 않았거든요. 토마스는 그녀의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봤는데 그 침묵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토마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은요? 서울에 있어요? 전쟁 때 흩어졌어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 짧은 대답을 듣는 순간 토마스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집과 가족만이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마저 사람에게서 빼앗아간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가슴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일과 후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는 순애에게 영어로 된 군용의학 용어들을 가르쳐 주었고, 순애는 한국어 억양과 발음이 서툰 글을 웃으면서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가 날씨가 춥습니다를 날씨가 추워요라고 고쳐야 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순애는 한참을 설명하다가 포기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한국어는 외워야 해요. 선생님이 너무 엄격해요. 엄격해야 빨리 배우죠.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오하이오 농촌의 여름과 서울 종로 골목의 겨울이 부산항 비탈길 위에서 뒤섞였고, 전쟁이 아니었다면 절대 만날 수 없었을 두 사람이 전쟁이 만들어낸 가장 작은 틈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죽음을 목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감정은 늘 날 것이고 빠릅니다. 사랑도 이별도 마찬가지였죠. 토마스는 순애가 구호소 안에서 힘든 장면을 목격하고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무는 순간들을 거듭 지켜보면서 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자신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토마스, 나 임신한 것 같아요. 그 말이 밤바람 속에 떠오르는 순간 토마스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쏟아졌지만 그가 먼저 알아차린 것은 순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꺼내기까지 그녀가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버텼을지 그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 나라에서 미군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어떤 시선을 불러오는지 17살의 그녀가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토마스는 아무 말 없이 군복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출전 전날 밤 어머니 엘리자베스가 살아 돌아오면 꼭 좋은 사람에게 주렴이라는 말과 함께 쥐어준 금반지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었죠. 그는 그 반지를 순애의 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해요. 당신과 아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미국에 데려가서 제대로 살겠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허락하겠어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내 어머니는 내가 설득합니다. 당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순애는 한동안 그 반지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울음도 웃음도 아닌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진짜라는 것을 믿고 싶은데 아직 믿기가 무서운 마음,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약속 지킬 수 있어요? 반드시 지킵니다. 짧은 두 마디 사이에 두 사람의 미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토마스는 그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포성이 멀리서 울려 퍼지는 부산의 밤이었으며 그 반지가 이후 70년 동안 한 번도 그녀의 손가락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에 두 사람 중 어느 쪽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그 약속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귀국 명령서가 떨어졌고 출발까지 주어진 시간은 사흘이었는데 토마스는 명령서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결혼 수속을 밟을 시간도 비자를 신청할 여유도 없었고 그 사흘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떠올렸지만 군인의 신분이라는 벽은 어떤 방향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서류를 준비하고 6개월 안에 반드시 데리러 오는 것이 그가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계획이었고 순애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는 날 밤 토마스는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지 느끼면서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순애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기다릴게요. 그 세 마디가 토마스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믿겠다는 말보다 기다리겠다는 말이 더 무서웠던 것은 그것이 그만큼 큰 짐을 그녀에게 지우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별의 날 부산항에는 이른 새벽부터 짐을 든 군인들이 줄을 이었고 토마스는 승선 시각이 되기 직전까지 순애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에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꼭 돌아와서 당신 옆에 있겠습니다. 편지 써요. 꼭 답장할게요. 매일 쓰겠습니다. 매일이요. 순애는 웃으려다가 울었고 그것을 감추려고 고개를 숙였지만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토마스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가 승선을 재촉하는 동료의 부름에 천천히 손을 뗐고 그녀는 배가 항구를 떠나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손가락에 금반지를 오른손으로 꼭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갑판 위에서 순애가 점처럼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1953년 가을 오하이오의 들판은 서늘한 바람 속에 옥수수 이삭이 마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토마스 카터는 제대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눈과 귀는 여전히 부산 구호소의 천막 안에 머물러 있었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순애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는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과 함께 약속한 대로 6개월 안에 반드시 데리러 가겠다는 다짐을 빼곡하게 담았습니다. 비자 신청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 돈을 모으는 대로 곧바로 움직이겠다는 것, 그 사이에 아이가 먼저 태어나더라도 절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을 한 글자씩 눌러 쓰면서 편지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이는 그 순간만큼은 전쟁터에서 부상병을 치료하던 때보다 더 진지하고 간절했습니다. 낮에는 아버지의 농장 일을 도우며 돈을 벌었고 어깨가 빠질 때까지 일한 뒤 저녁이 되면 방으로 올라가 다시 책상 앞에 앉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답장이 오는 날은 그 편지를 3번씩 읽고 접어서 군복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순애의 답장이 왔는데 짧지만 또렷한 글씨체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것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담긴 편지였죠. 그 무렵 함께 복무했던 전우 해리가 농장 일을 거들러 들렀다가 토마스의 방 책상 위에 쌓인 편지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직도 한국에 편지 보내는 거야? 응. 데리러 갈 돈 모이는 대로 바로 갈 거야. 해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토마스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데 세상이 자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신만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때까지는 굳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뚝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전후 혼란기에 국제 우편이 늦어지는 탓이려니 생각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더 또렷한 글씨로 다시 써보기도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참다 못해 구호소에서 함께 일했던 군의관 스티브에게 편지를 써서 사정을 물어보았습니다. 부산 민간인 구호소 통역 봉사자 정순애라는 사람 혹시 알고 있나? 연락이 끊겼어. 스티브의 답장이 왔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전후라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고 구호소도 이미 해산됐다고 들었어. 한국 쪽으로 직접 연락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직접 연락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던 만큼 방법이 없다는 것 역시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편지를 썼고 더 또렷한 글씨로 더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거듭 써보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아들의 표정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제대 후 돌아온 아들이 농장 일 외에는 방에만 틀어박혀 무언가를 쓰고 매일 우편함을 들여다보는 것이 못마땅했는데 더 정확하게는 그 이유가 못마땅했습니다. 아들이 한국에서 만난 여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 그 여자가 한국인이라는 것과 임신까지 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의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1953년의 오하이오는 낯선 나라에서 온 이방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좁은 세계였습니다.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온 아들이 한국 여자와 혼혈 아이를 데리고 나타난다는 것이 이 마을에서 어떤 시선을 불러올지,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교회에서 마주치는 따가운 눈길, 그리고 아들이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을 생각하면 엘리자베스는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나쁜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저녁 엘리자베스는 아들의 방 앞을 지나다가 토마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답장이 없는 거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그 목소리에 담긴 불안이 엘리자베스의 귀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는데 그때 그녀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는 그때의 엘리자베스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순애의 편지가 처음 도착한 것은 토마스가 귀국한 지 3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우편함에서 낯선 한글 주소와 서툰 영어로 쓰인 발신인 이름이 적힌 봉투를 꺼내다가 손을 멈추었고 봉투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와 오랫동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마침 남편 로버트가 뒷마당에서 들어오다가 아내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편지야? 한국에서 온 것 같아. 토마스 앞으로. 로버트는 한 발짝 다가서다가 아내의 눈빛을 보고 멈췄습니다. 열어봐야 하지 않겠어? 아니. 엘리자베스는 그 한마디를 내뱉고 봉투를 앞치마 주머니에 밀어 넣었고 로버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 끼워진 나무 상자를 꺼내 그 속으로 편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 후로도 편지는 계속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통, 때로는 2통씩 도착했고 엘리자베스는 매번 우편함을 먼저 확인해 한글이 적힌 봉투를 모두 다락방 상자로 들여보냈습니다. 단 한 통도 열어보지 않았는데 내용이 무엇이든 그 편지들이 아들의 손에 닿아서는 안 된다고 이미 결정한 이상 열어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토마스는 자신이 매일 우편함 앞에서 기다리는 사이 같은 집 다락방에 순애가 쓴 40통이 넘는 편지가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도, 혼자 버티고 있다는 절박한 호소도 모두 담겨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토마스에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달이 거듭될수록 토마스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순애가 편지를 쓰지 않을 리 없다고, 반드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처음에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6달이 지나고 1년이 되어 가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그 확신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밤 토마스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 빈 편지지만 바라보다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한국에서 편지 온 거 혹시 못 보셨어요? 우편함에 아무것도 없어서요. 엘리자베스는 눈을 들지 않고 뜨개질을 계속하면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못 봤는데. 국제 우편이라 늦는 것 아니겠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쳤지만
어머니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를 떠올리기조차 어려웠고 토마스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 가장 오래 들키지 않는 이유는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무렵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토마스, 전쟁이 끝났으면 전쟁도 끝내야지. 그 사람도 이제 자기 삶을 살고 있을 거야. 토마스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이미 찢어진 상처를 더 깊이 파고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오래 기다리다 지치면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유를 만들어내기 마련이고 어쩌면 순애는 자신을 잊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어느 날부터인가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이 자리를 잡는 사이 다락방 상자 속 편지들은 먼지를 뒤집었으며 조용히 썩어가고 있었고 부산에서는 아무 답장도 돌아오지 않는 편지를 계속 보내면서도 손가락에 반지를 꼭 쥐고 버티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부산항을 떠난 뒤 정순애의 세계는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빛이었습니다. 구호소를 오가던 동네 안악들이 그녀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한 무렵부터 시선에 말이 섞이기 시작했죠. 노골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대놓고 비켜 서거나 등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세상이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알기 위해 굳이 귀를 기울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양색시라는 말이 처음 들린 것은 구호소 근처 골목을 지나다가였습니다. 지나가는 중년 여자 둘이 나누는 말이었는데 그 단어가 귓바퀴에 닿는 순간 순애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그녀는 임시로 얻어 살던 판자촌 방 한켠에 앉아 토마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배가 점점 부르고 있다는 것, 아이가 건강하다는 것, 그리고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썼는데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편지를 쓰는 것이 그때의 그녀에게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지 말미에 항상 같은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약속 잊지 마세요. 1953년 초봄, 순애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변변한 병원도 없었고 곁에서 손을 잡아줄 가족도 없었으며 같은 판자촌에 살던 나이든 여자 한 명이 과정을 도와주었지만 그 여자조차 아이가 태어난 뒤 방을 나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순애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단 한 가지만을 생각했는데 이 아이에게는 이름이 있어야 하고 아버지가 있어야 하며 세상에 당당히 설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한국 이름을 영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토마스를 만나게 되면 미국 이름은 그가 직접 지어주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 생각을 허락하지 않을 만큼 가혹했습니다. 영수를 호적에 올리려 했을 때 관청 직원은 아버지 이름 없이는 입적이 불가하다고 잘라 말했고 미군 아버지의 신원을 증명할 서류도 혼인관계를 입증할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는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다음 분. 순애는 그 서류를 들고 관청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사람의 존재를 지울 수 있다는 사실이 스물도 안 된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 미군 상대 여자, 양공주라는 말들이 그녀의 뒤를 따라다녔고 판자촌 집주인은 슬그머니 방세를 올렸으며 구호소 자원본내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은 어느 날 조용히 빠졌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이유를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죠.
순애는 먹고 살기 위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을 찾았습니다. 빨래를 받아다 삶고 미군 부대 근처 식당 보조를 하고 간간히 통역일을 구해가며 영수를 먹이고 재웠습니다. 식당 일을 하던 어느 날 가게 주인 여자가 순애의 사정을 알고 나서 퉁명스럽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군 식당 가서 일하면 돈 더 받는다던데 거기까지 왜 여기 왔어요?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리 없었지만 반박할 기운도 설명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연습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버티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영수가 칭얼거리는 밤이면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었는데 그것이 아이를 달래는 것인지 자신을 달래는 것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썼습니다. 토마스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어도 이 사실들을 그가 알아야 한다고 단 한 통이라도 닿으리라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어느 봄날 오후 순애의 판자촌 문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다리를 조금 절었고 군복 비슷한 낡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순애가 어릴 적 살던 동네 이름이 적힌 쪽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얼굴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오빠, 김정균이었습니다. 순애의 고향에서 몇 집 건너 살던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오빠뻘 되는 사람이었죠. 전쟁 중에 다리를 다쳐 상위 군인이 된 그는 뿔뿔이 흩어진 고향 사람들을 하나씩 수소문하다가 오랜 시간 끝에 순애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어렵게 찾았다. 잘 있었냐? 순애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있었다는 말은 거짓이고 못 있었다는 말은 꺼내기 힘들었으니까요. 정규는 문간에 서서 방안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눈에 띄게 형편없는 살림살이와 그 한켠에서 방금 막 잠든 아이를 발견한 그의 눈빛이 잠시 멈췄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문간에 나란히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규는 전쟁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고 순애도 토마스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형편을 대강 짐작하는 오래된 고향 사람들 사이의 침묵이 그 자리를 채웠죠. 한참 뒤에 정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에요. 돌아가서 데리러 오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정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는데 판단하거나 동정하는 기색도 없었고 그 담담함이 오히려 순애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규는 떠나기 전에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 뭐 필요한 거 없냐? 순애는 고개를 저었지만 정규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대단한 것을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와서 옆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마당 귀퉁이에 쌓인 빨래를 소리 없이 걷어다 개어놓기도 했고 어느 날은 영수를 등에 업고 골목 끝까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이 받아들이기보다 이해하기가 먼저였기 때문이죠. 어느 날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자꾸 와요? 이러면 오빠도 사람들 눈총 받아요. 정규는 잠시 영수를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못 오겠어? 나는 괜찮아. 그 한마디가 어떤 긴 위로보다 깊이 박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균이 처음으로 영수를 안아들었습니다. 갓난아이를 다루는 것이 서툰 것이 역력했지만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아들고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는데 아이가 정균의 손가락을 쥐고 놓지 않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이 작네.
근데 힘은 세다. 그 말 한마디에 순애는 오랫동안 참아온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영수를 사람으로 바라봐 준 것이 그것이 전부였는데도 그랬습니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순애는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 있지 않다는 감각을 조금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쥐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편지를 기다리면서요. 1955년 봄이 왔습니다. 토마스가 부산항을 떠난 지 어느덧 2해가 지났고 그 사이에 영수는 첫 발을 뗐으며 첫 말을 내뱉었습니다. 순애는 그 순간들을 편지에 담아 보냈지만 어느 편지에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림이었던 것이 2해가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무게로 바뀌고 있었는데 기다림이 지치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쌓이면 체념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려 했고 밤마다 영수가 잠든 뒤 혼자 앉아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토마스는 정말 돌아올까 아니면 이미 돌아오지 않기로 한 것일까 하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날이 갈수록 흐릿해졌고 그 흐릿함이 손가락의 반지를 더욱 단단히 쥐게 만들었습니다. 반지를 빼는 날이 무언가를 포기하는 날이 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녀는 반지를 빼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정규는 순애의 곁에 거의 매일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리를 절었지만 허드렛 일이라면 뭐든 도맡았고 영수가 앓는 날이면 새벽에도 달려왔습니다. 상위군인 보조금이 변변치 않은데도 시장에서 사온 된장이나 쌀을 들고 나타나는 날이 잦았는데 순애가 그때마다 받지 않으려 하면 정규는 그냥 부엌 귀퉁이에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가 잠든 뒤 정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애야, 나한테 생각이 하나 있어. 들어봐. 순애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랑 혼인신고만 해. 진짜 부부가 되자는 게 아니야. 서류상으로만. 그러면 영수 호적에 올릴 수 있고 집도 얻을 수 있어. 나는 내가 편해지는 것만 바라는 거야. 순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정균이 자신을 위해 치르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위 군인이 양색 씨와 서류상 결혼을 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는 순간 그의 삶 역시 고단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빠는 손해잖아요. 왜 그래요? 손해 아니야. 고향 사람이 힘든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는 거지. 그 말이 끝난 뒤에도 순애는 한참을 망설였는데 토마스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2해 동안 단 한 통의 답장도 없었다는 현실과 영수가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망설임을 조금씩 허물었습니다. 결국 순애는 영수를 위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상의 결혼이었지만 정규는 그 경계를 스스로 조용히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가까운 곳에 방을 얻어 기거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같은 지붕 아래에서 지내게 되었고 영수의 호적이 올라가고 번듯한 이름을 갖게 된 아이를 보면서 정규는 아무 말 없이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쁨인지 슬픔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부두에서 짐을 날랐고 이후에는 시장 안에 작은 가게를 얻어 중고 물건들을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장사 수완이 있었습니다. 어떤 물건이 어디서 얼마에 나오는지 파악하는 눈이 남달랐고 상대방과 신뢰를 쌓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정규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파악하는 것이 장사라는 것을 일찍 알아버린 사람이었고
그 감각이 전후 혼란기의 시장에서는 누구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가게는 2개가 되었고 그 뒤로는 거래처가 생기고 사람이 붙었습니다. 다리를 절어도 허리를 굽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 곳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정균이 왜 저런 여자와 사느냐는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정균이 사업을 키우고 동네에서 신망을 쌓아가면서 그 말들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는 법이고 가난하고 약할 때는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형편이 나아지자 슬며시 웃음을 건네오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순애는 그 웃음을 반기지도 거부하지도 않고 그냥 받아넘겼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전쟁을 겪으면서 이미 배웠기 때문이죠. 정규는 순애와 영수에게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건네지 못하도록 그 자신이 방패가 되었습니다. 말로 막은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막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균의 사업 거래처 사람 하나가 영수를 보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을 때 정균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요. 그 짧은 한마디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입을 닫게 했고 영수는 그것을 듣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웃었습니다. 순애는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 무너짐이 슬픔인지 고마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그런 정균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순애가 따로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아침 밥상 앞에서 정균을 향해 아버지라고 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3살배기 아이에게 그것은 그냥 가장 가까이 있는 어른에게 붙이는 이름이었겠지만 그 말이 밥상 위에 떨어진 순간 정균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잠시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붉어지는 것을 숨기려는 것이 역력했지만 그는 순애에게도 영수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그냥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순애는 그 옆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으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로 닿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순애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을 혼자 지고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가정이 없었고 전쟁이 앗아간 건강한 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그것을 내세우거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헌신이 서류상의 결혼을 조금씩 다른 의미로 채워가고 있었고 순애는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정균이 영수를 재우고 나와 마루에 앉아 있을 때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이렇게 사는 거 후회 안 해요? 정균은 잠시 마당 어딘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수 크는 거 보면 후회할 시간이 없어. 근데 너는 어때? 아직도 그 사람 기다려? 순애는 손가락에 반지를 내려다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기다리는 건지 그냥 못 빼는 건지. 정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그는 그녀를 재촉하거나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균이라는 사람의 방식이었고 순애는 토마스에게 편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정균과 서류상 결혼을 했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영수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아직 반지를 끼고 있다는 것을 썼습니다. 물론 그 편지들도 오하이오 다락방 상자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사실을 순애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언젠가 토마스가 돌아오면 자신의 손가락을 보여주겠다는 생각만을 했습니다. 1956년 가을, 토마스 카터는 결국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순애가 자신을 잊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한쪽에서 자라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 생각을 사실로 굳혀버리는 것은 더욱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3년이 넘도록 편지 한 통 받지 못했고 비자 비용을 모으는 동안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농장 일을 그만두고 공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고 어머니와도 순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작은 충돌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의 만류도 주변의 시선도 어느 것도 그를 완전히 멈추게 하지는 못했고 결국 짧은 일정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선원 일자리를 구해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토마스에게 이 여정은 3년 동안 가슴속에 쌓인 물음에 대한 답을 직접 얻으러 가는 것이었는데 왜 답장이 없었는지,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그리고 순애가 아직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국 해안선이 수평선 너머로 보이기 시작한 순간 그는 갑판 위에 서서 1952년 여름에 부산 해안가를 걷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기억이 희망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 어느 쪽이든 그것이 그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온 힘이었습니다. 한국 땅은 그가 기억하는 곳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쟁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피난민들이 정착한 동네들은 판자촌에서 조금씩 집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순애의 고향 마을을 수소문하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가며 움직였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 여자 이름을 들고 다니며 묻는 모습이 낯설게 보였을 테지만 전후 혼란기에 그런 풍경이 완전히 희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걸려 순애가 살았다는 마을 근처에 닿았을 때 그를 처음 알아본 것은 골목 어귀에서 빨래를 널던 중년 여자였습니다. 토마스가 정순애라는 이름을 꺼내자 여자는 잠시 그를 훑어보다가 말했습니다. 순애요? 그 아가씨 여기 없어요. 결혼해서 나갔어요. 결혼을요? 언제요? 한 2년 됐나? 애도 있고 남편이 사업하는 사람이라 지금은 잘 산다고 들었어요. 여자는 특별한 감정 없이 사실을 전하고 다시 빨래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토마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고 그 자리에 한동안 서서 아이도 있다는 말이 귓가에 맴도는 것을 멍하니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이인지 아니면 새 남편과의 아이인지를 물어야 했지만 그 질문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물어볼 용기보다 답을 들을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는 근처 가게에 들러 순애의 행방을 다시 물었지만 돌아오는 말들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남편이 꽤 성공한 사람이라더라 하는 말들이었죠. 어느 노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거기 남편이 상위 군인인데 사람이 참 듬직하고 가족을 잘 건사한다고 들었소. 그 안악도 고생 많이 하다가 이제 좀 나아졌다 하더라. 토마스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다가 이제 좀 나아졌다는 말이 그를 찾아가서 무언가를 뒤집어 놓을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새 삶을 찾아 안정을 얻었다면 그 안정을 자신이 흔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심은 가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는 것은 겉모습이었고 순애의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토마스는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날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이자 동시에 가장 큰 포기였습니다. 토마스는 그날 밤 허름한 여관방에 앉아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순애가 자신을 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너무 늦게 왔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길었고 그 사이에 순애가 선택을 했다면 그것을 자신이 되돌릴 권리가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편지가 왜 닿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그 물음에 답을 얻는 것보다 그녀의 지금 삶을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밤새 뒤척이는 사이 한 가지 장면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부산 부두 끝에 혼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던 17살의 그녀, 그리고 떠나는 배 위에서 자신이 뒤돌아봤을 때 아직 그 자리에 서 있던 그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내이자 아이의 어머니가 된 사람의 것이라는 생각이 천장을 향한 눈을 감기지 않게 했습니다. 새벽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토마스는 날이 밝기 전에 짐을 챙겼습니다. 방을 나서면서 그는 품 안의 흑백 사진을 꺼내 잠시 바라봤습니다. 수줍게 웃고 있는 순애의 얼굴이 그때도 변함없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접어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항구로 향했고 배에 오르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발걸음을 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 위에서 토마스는 며칠 내내 갑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좁은 선실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그는 이 항해를 마치고 나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처음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애를 데리러 가겠다는 목표가 삶의 방향이었던 3년 동안 그 목표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하이오로 돌아가도 농장이 있고 공장이 있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지금의 그에게 닿는 것이 없었습니다. 미국 땅에 내린 뒤 토마스는 한동안 어떤 질문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과 살고 있어요. 엘리자베스는 그 말을 들으며 안도와 죄책감이 동시에 지나가는 표정을 지었지만 토마스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표정의 의미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자신이 오하이오를 떠나 있던 3년 동안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했기 때문이죠. 사람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진실 앞에서는 눈을 감는 쪽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요. 순애가 결혼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결혼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그는 끝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한 말 속에는 정균의 헌신만 있었고 순애가 아직 손가락에 토마스의 반지를 끼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1982년 봄 김정균은 5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은 나이였죠. 전쟁 중에 다친 다리가 평생 그의 몸을 괴롭혔고 무리한 노동이 쌓이면서 심장이 먼저 버티지 못했습니다. 입원한 지 열흘 만이었는데 그 열흘 동안 순애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잠을 자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정규는 의식이 흐릿해지는 순간까지도 순애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간간히 눈을 뜰 때마다 그의 시선은 순애에게 먼저 향했고 말을 할 수 없는 날에는 그냥 손을 꼭 쥐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말보다 먼저였던 그 손의 온기가 순애에게는 3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한 사람과의 작별 인사였어요. 임종이 가까운 어느 날 밤 정균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애야, 부탁이 있어. 순애는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 아버지 찾아줘. 내가 죽고 나면 반드시 찾아줘. 영수한테는 진짜 아버지를 만날 자격이 있어.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는데 목이 막혔기 때문이죠.
정규는 52회를 살면서 단 한 번도 영수를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대한 적이 없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꺼낸 말이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를 찾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영수의 아버지 자리를 채워온 것이 대신이었다는 것을 그는 끝까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았어요. 찾을게요. 순애가 간신히 대답하자 정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그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어요.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방 안한켠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고 울음이 다 빠져나간 자리에는 정균의 마지막 말만이 남아 있었는데 그 말이 유언이 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서류상 부부였지만 정규는 한 번도 그 서류를 구실로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대가를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영수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내 아이가 아니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순애가 반지를 끼고 살아도 한 번도 그 반지를 빼라고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순애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온전히 알았습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이 채워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비어있는 자리를 보아야 그 크기를 알게 되죠. 정균이 없는 집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순애는 처음으로 정균이라는 사람 없이는 살아온 30년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수는 그때 29살이었습니다. 정균이 키워준 아들답게 성실하고 과묵한 청년으로 자랐고 아버지의 사업 일부를 이어받아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장례를 치른 뒤 처음으로 꺼낸 말이 토마스 카터 이야기였을 때 영수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들었어요. 사실 그 이름은 그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순애는 영수에게 그 이름을 반복해서 들려주었어요. 밥을 먹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영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펼치는 옆에서도 순애는 조용히 말했죠. 영수야, 내 진짜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야. 이름은 토마스 카터야. 처음에는 영수가 어려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애는 멈추지 않았어요. 영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 미국 이름은 윌리엄 토마스 카터야.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 이름을 대거라. 그러면 아버지가 알아볼 거야. 영수는 그 이름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아버지가 없는 아이라고 놀렸지만 영수는 그때마다 속으로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윌리엄 토마스 카터, 윌리엄 토마스 카터. 내 아버지는 미국에 있다고요. 그 이름이 어떤 때는 자존심이었고 어떤 때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영수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 순애는 아이에게 처음으로 토마스와 자신이 어떻게 만났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전쟁 중이었다는 것, 구호소에서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가 떠날 때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영수는 조용히 듣다가 한 가지만 물었죠. 왜 안 왔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반드시. 영수는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단단함이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버틸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장례 뒤에 토마스 카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을 때 영수는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어머니, 진작 찾지 왜 이제 찾아요? 순애는 잠시 손가락에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기다리면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 사람도 나를 찾고 있을 거라고. 영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담긴 것이 집착이 아니라
오래된 믿음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그 뒤로 영수는 틈틈이 토마스 카터라는 이름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 위생병이었다는 것, 오하이오 출신이라는 것이 단서의 전부였어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었고 해외 정보를 개인이 추적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미국 참전용사 단체 몇 곳에 보내봤지만 답장이 없었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시도는 흐지부지 되었죠. 그러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영수는 다시 이름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지만 토마스 카터라는 이름은 미국에서 흔한 이름이었고 수백 명의 동명이인 사이에서 아버지를 특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소문은 또다시 벽에 부딪혔고 영수는 결국 이번 생에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마음 한켠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균의 유언을 이행하는 것이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답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토마스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의 반지가 그 생각의 증거였는데 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뺄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 반지가 있는 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었고 순애는 그것을 알면서 살아왔습니다. 영수가 수소문을 포기하고 세월이 흘러도 순애는 매년 한국전쟁 기념일이 되면 혼자 앉아 그 시절을 떠올렸어요. 17살의 자신이 구호소 천막 안에서 처음으로 그 푸른 눈의 위생병을 봤던 순간 부두 끝에 나란히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던 저녁 그리고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반지를 쥐고 서 있던 그 아침을요. 7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도 그 장면들은 흐릿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졌어요. 기억이란 그런 것으로 가장 강렬했던 순간은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2022년 86살이 된 순애에게 아들 영수가 텔레비전을 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2022년 6월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 속 백발의 노인이 손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정순애를 찾습니다. 영수는 텔레비전 화면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죠. 미국인 노인이 흑백 사진을 높이 들고 있었고 그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진첩에서 본 것과 같다는 것을 그는 즉시 알아봤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얼굴도 맞았어요. 어머니, 순애가 방에서 나왔을 때 영수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토마스 카터가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순애는 화면을 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췄어요. 70년 전 부산 구호소에서 처음 만났던 그 청년이 이제는 휠체어에 앉은 89살의 노인이 되어 있었지만 마이크를 쥔 손의 모양과 눈을 감았다 뜨는 방식이 놀랍도록 그대로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저도 모르게 반지를 감싸 쥐었고 영수는 그날 저녁부터 움직였죠. 방송국에 연락했고 통역을 구했으며 행사 주최 측을 통해 토마스의 수행원과 연결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영수는 토마스가 머물고 있는 서울 호텔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토마스의 휠체어가 나왔을 때 두 사람은 처음에는 그냥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토마스는 영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젊은 날 얼굴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하이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던 22살의 청년, 피비린내 나는 천막 구호소에서 순애를 처음 봤던 그 눈빛이 지금 눈앞에 69살 남자에게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영수는 그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윌리엄 토마스 카터입니다. 영수가 준비한 영어로 그 이름을 말했을 때 토마스의 눈이 커졌어요. 그 이름은 토마스가 순애에게 가르쳐 준 것도 누구에게 알려준 것도 아닌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만이 알고 있던 이름이었죠. 그 이름이 지금 이 남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토마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애가 살아있어요? 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두 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토마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을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그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애와 토마스의 재회는 이틀 뒤에 이루어졌어요. 영수가 미리 자리를 마련했고 방송사도 조용히 연락을 받고 촬영 허가를 구했습니다. 순애는 그날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설레는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고 몇 번이나 손가락에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토마스의 휠체어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70년이 지나도 눈빛은 남아있는 법입니다. 순애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몸으로 알았고 그 알미 오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를 생각하니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왼손을 내밀었죠. 손가락에 끼워진 금반지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빛났어요. 토마스는 그 반지를 보는 순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이걸 아직도... 말이 끝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뺀 적 없어요. 순애의 목소리도 떨렸지만 그 말만큼은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 울었어요. 70년의 오해가 흐느낌 사이에 녹아내리는 동안 옆에 있던 영수도 눈물을 닦았고 촬영 중이던 방송 카메라 너머에서도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토마스는 이후 어머니 엘리자베스의 다락방 상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집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40통이 넘는 편지들, 이미 누렇게 변색된 채 묶여있던 그 봉투들을 발견했을 때 그의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때 이미 수십 년이 지나 있었고 어머니를 원망할 기운도 찾아갈 용기도 없었죠. 다만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순애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순애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해였다는 것, 어긋난 것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어긋남이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두 사람을 만나게 했고 전쟁이 끝난 뒤의 세상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편지를 가로막은 것은 편견이었고 오해를 굳힌 것은 기다림이 지쳐버린 시간이었어요. 한국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전쟁은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1953년에 체결된 것은 종전이 아닌 정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는 그 협정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토마스와 순애의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쓰러진 것은 군인만이 아니었습니다. 포성이 멎은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만들어낸 편견과 가난, 이별과 오해 속에서 조용히 쓰러졌죠. 순애가 양색시라 불리며 손가락질을 받던 골목도 전쟁터였고 답장을 기다리다 지쳐가던 토마스의 방안도 전쟁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토마스는 70년 동안 사진 한 장을 안주머니에 넣고 살았고 순애는 70년 동안 반지 하나를 손가락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단단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70년 동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21개국의 군인들이 이 땅을 지켰어요. 그중 많은 이들이 젊은 나이에 낯선 땅에서 죽었고 살아 돌아간 이들도 전쟁의 기억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지킨 것은 영토만이 아니었어요. 토마스가 부산 구호소의 천막 안에서 붕대를 감던 손길처럼 이름 모를 사람들의 살아야 할 이유를 함께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토마스와 순애는 그의 여름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작은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70년 전 부산에서 하지 못했던 그 자리였어요. 영수가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아주었고 토마스는 순애의 손가락에 이미 끼워진 반지를 다시 한번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고 그것이 전부였어요. 전쟁은 집을 빼앗고 가족을 빼앗으며 때로는 이름조차 빼앗아 갑니다. 집을 빼앗고 가족을 빼앗고 때로는 이름조차 빼앗습니다. 하지만 토마스와 순애의 이야기가 증명하는 것처럼 전쟁도 끝내 빼앗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품는 마음입니다. 70년을 건너온 그 마음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가슴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